우리 엄마는 ATM기지 뭐. 엄마는 우리 ATM기지 뭐. 이 말을 들은 건 목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면서요. 거실에서는 큰딸 지은이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빠른 말투였죠. 응, 엄마한테 또 손 벌리면 되지. 어차피 우리 주려고 모아둔 돈 아니겠어? 물을 잠갔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손목까지 올라와 있었지만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야, 엄마는 우리 ATM기지 뭐. 필요할 때 찾아가면 돈 나오잖아.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 결혼 선물로 받은 접시였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했죠. 튼튼하게 살아왔구나. 나는 거실에서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농담을 던진 뒤에 그런 웃음이요. 저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서 제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려는 무언가를 참았습니다. 울음이었을까요? 비명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거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통화 중이었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지. 엄마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개고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6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옷장 맨 위 선반에 손이 닿았습니다. 거기엔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쓸어내자 연한 핑크색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테이프로 꽁꽁 붙여놓았던 상자였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테이프를 뜯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연필로 그린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미술관 앞 은행나무였습니다. 22살에 제가 그린 그림이었죠.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인물화, 정물화, 거리 풍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림마다 작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1979년 5월, 1979년 11월, 1979년 12월에서 멈췄습니다. 결혼한 해였습니다. 엄마, 저녁 뭐 해줄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스케치북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목소리가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푸른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두부, 멸치, 감자가 보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칼로 두부를 썰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까?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에 부엌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나 할까?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찌개, 반찬 3가지를 상에 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요? 응, 배 안 고파서. 천천히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찌개 후루룩 마시는 소리, 스마트폰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도시락 싸줘요. 그래, 알았어. 참, 준혁이가 다음 주에 돈 좀 필요하대요. 사업 자금이라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나? 한 3천 정도요? 엄마 있죠? 3천만 원. 제가 50년 넘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팔을 한 단이라도 싸게 사고 겨울에 내복 한 장 아껴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에이, 또 생각해? 엄마, 어차피 우리 줄 돈 아니에요? 진작 주면 되지. 지은이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도시락 부탁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그대로 서서 빈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찌개 국물 자국이 그릇 가장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회식이 많다고 했죠. 은퇴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구석에는 작은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20년 된 저금통이었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흔들자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 얼마나 들었을까? 한 50만 원쯤? 저는 저금통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옷장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낡은 가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가방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좋아. 저는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꺼냈습니다. 속옷, 양말, 간단한 외출복 2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옷을 접는 손이 떨렸습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저금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선반에 손을 뻗었습니다. 핑크색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를 열어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노란 표지가 형광등 아래에서 바래 보였습니다.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불 좀 꺼줘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니까. 지은이의 목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지익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여자였습니다. 이게 나야?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방불을 껐습니다. 복도 불도 껐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평소에 신던 편한 운동화였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11월 초의 공기였습니다. 폐 속 깊이 들어와 가슴을 조였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2개 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늦음. 먼저 자.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버스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그 불빛들을 세었습니다. 27, 28, 29.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심야버스였습니다. 승객은 저를 포함해 5명 뿐이었습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안에 스케치북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까칠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서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없는데.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결국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사실 목적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터미널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습니다. 남해안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거기서 섬으로 가는 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섬? 평생 섬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는 새벽 5시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날 것 그대로의 냄새였습니다. 항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빛이었습니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에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섬으로 가는 배 있나요? 청학도요? 첫 배는 7시에 있는데. 청학도. 이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표 한 장 주세요. 왕복이요? 왕복. 돌아올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편도로 주세요. 남자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를 끊어줬습니다. 선착장 끝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끝이 희뿌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파제에 앉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차갑게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출렁, 출렁.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준혁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받아봐요. 장난해? 빨리 연락해.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자리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깊어 보였습니다. 검푸른색이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었습니다. 던져버릴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겁쟁이구나, 나는. 7시가 되었습니다. 작은 여객선이 들어왔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배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승객은 저 혼자였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풀었습니다. 청학도 가시는 거 맞죠? 네. 1시간 걸려요.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2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파제, 매표소, 컨테이너들이 작아졌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문자가 15개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읽지 않았습니다.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전원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론 부족해. 가방을 뒤졌습니다.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던 충전기였습니다. 하얀색 선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객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간에 섰습니다. 배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충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녕.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목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손을 폈습니다. 충전기가 허공을 날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물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짜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선 보여요. 저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수평선 끝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산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섬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얀 방파제, 빨간 등대, 낡은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말뚝에 묶었습니다. 민박집 찾으세요? 네. 저기 파란 지붕 보이죠? 거기가 혜원 씨네 민박이에요. 제일 깨끗해요. 파란 지붕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시멘트 부두가 발 아래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섬이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 밟아보는 땅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돌담이 이어졌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 위에 앉아 있다가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파란 지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무대야에 빨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민박하러 오셨어요? 네. 방 있나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제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2박 3일도 안 될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얼마나 묵으실 건데요? 얼마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혼자요? 네. 여자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원이라고 해요. 저는 정희입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혜원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조용한 방이에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짐 풀고 쉬세요. 식사는 8시, 12시, 6시예요. 혜원 씨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이불, 작은 책상, 옷걸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 남았습니다. 문자는 30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연락 좀 해요. 마지막 문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어? 집에 와.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연락 없이 잠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에 나무 무늬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5% 남았을 때까지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공허함도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 씨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휴대폰 충전할 곳 필요하세요? 거실에 충전기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혜원 씨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청학도는 처음이시죠? 네. 여행이세요? 여행.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걸까요, 이걸?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혜원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혜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쉬다 가세요. 이 섬은요,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2%였습니다. 곧 꺼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섬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바다도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노란색이 발에서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펼쳐볼까? 손가락이 표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아침 드세요. 혜원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스케치북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엔 정말 잤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요. 혜원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뜨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요? 그냥 주부예요. 그냥 주부.
혜원 씨가 따라 말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자식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남편은요? 있죠. 그럼 왜 혼자 여기 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그냥요. 그냥? 혜원 씨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냥 집을 나오진 않죠.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요. 당신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저는 혜원 씨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오미자차예요. 마셔봐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붉은 색깔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콤하면서 달았습니다. 맛있죠? 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섬에서 나는 오미자로요. 혜원 씨는 자기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희 씨. 네. 당신은 왜 살아요?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살아요? 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라도 있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모르겠다고요? 네. 그냥 살았어요. 그냥, 또 그냥이었습니다.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그냥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죠. 혜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까요. 집이 텅 비었더라고요. 혜원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라는 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래 혼자였다는 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만 왔어요. 그것도 의무감에서요. 전화는 더 안 했고요. 혜원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나 자신한테. 너는 왜 사는 거냐고. 대체 뭐 하려고 70년을 산 거냐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대답 못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러다 이 섬에 왔어요. 남편 고향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여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민박집도 시작하고 텃밭도 가꾸고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혜원 씨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커튼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정희 씨. 대답 못하잖아요. 왜 사냐고 물으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평생 남 위에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죠. 혜원 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바닷가 좀 걸어봐요. 혼자서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미자차가 식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원 씨 말대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팔뚝에 닿는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골목을 지나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모래사장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파고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등을 핥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생각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냐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요. 왜 살았을까? 나는 남편을 위해서? 아니요. 남편은 저를 필요로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대체 뭐였을까? 발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평선만 아득하게 이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 억울해서, 화가 나서 다 맞는 것 같았고 다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들러붙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원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 왜 그렇게 젖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어서 들어가서 씻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은 여자였습니다. 이게 나야?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를 모르잖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이 나왔습니다. 은행나무 그림이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카페 풍경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넘겼습니다. 거리 풍경, 꽃병, 고양이, 책상 위에 커피잔. 모두 제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22살의 제가요.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필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구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버렸을까? 왜 포기했을까?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22살 제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22살의 나에게, 68살의 나에게,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노란 종이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넘어진 적 없는 페이지였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뒤졌습니다. 연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볼펜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파란 잉크였습니다. 종이 위에 펜촉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뭘 그려야 하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수평선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그었습니다. 파도였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렸을까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수평선이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하늘에 갈매기가 날고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하나였습니다. 혼자 걸어간 발자국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밖에서 혜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자요? 아니요. 내일 아침에 섬 화방 같이 가요. 그림 도구 사러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화방이요? 네. 이 섬에 작은 화방 하나 있어요. 필요한 거 사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그린 바다 그림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을 거예요. 나는 섬에서의 다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원 씨와 함께 화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70대세요. 평생 그림 그리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죠? 이 작은 섬에 화방이 있다니 신기해요. 원래 육지에서 유명한 화가셨대요. 은퇴하고 일이 내려오셨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도망쳐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을까요? 화방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유리문에 화방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에는 물감 튜브들이 빼곡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색색의 물감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흰 머리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손님 모셔왔어요. 그림 도구 사러 오셨어요. 오, 그래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채화 물감이요. 그리고 붓이요. 수채화요?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이라도 괜찮아요. 손이 기억하거든요. 선반으로 가더니 물감 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나무 상자에 담긴 물감이었습니다. 20가지 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학생용이 아니라 전문가용이에요. 발색이 좋죠? 상자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물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감이었습니다. 예쁘죠? 네.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습니다. 물감 하나를 집었습니다. 코발트 블루였습니다. 차가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 색 좋아하세요? 바다색 같아서요. 맞아요. 바다 그릴 때 쓰는 색이에요. 노인은 붓 몇 자루를 꺼냈습니다. 다양한 굵기였습니다. 이것들도 드릴게요. 붓은 여러 개 있어야 해요. 큰 면 칠할 때, 섬세한 선 그을 때 다 달라요. 감사합니다. 스케치북도 필요하시죠? 아니요.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것만 드릴게요.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에 종이봉투를 안았습니다. 안에서 물감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원 씨가 웃었습니다. 표정 좀 봐요. 아이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종이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감 상자를 열었습니다. 20가지 색이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매끄러운 금속 튜브였습니다. 붓을 꺼냈습니다.
붓털이 부드러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간질간질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붓을 잡는 거였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물을 받아왔습니다. 컵에 물을 담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붓을 물에 적셨습니다. 코발트 블루 물감을 짜냈습니다. 팔레트 위에 물감이 똑 떨어졌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혔습니다. 파란 물감이 붓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을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구나. 아직도 무서워. 하지만 붓을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파란 선이었습니다. 물기가 번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계속 그렸습니다. 선을 긋고 면을 칠하고 농담을 조절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울까 나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림 위로 떨어졌습니다. 물감이 번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젖은 물감이 옷에 묻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그 시각 서울의 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은이에게서요. 지은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챙기러 왔다가 집이 텅 빈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리된 이불, 깨끗한 방. 하지만 엄마는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화장실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부엌도 봤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을 봤습니다. 엄마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왔어?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집에 있을 텐데.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남편은 그제야 심각해졌습니다. 뭐, 진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전화해봐. 지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대요. 뭐? 준혁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연락 돼? 엄마, 아니 왜? 집에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에이, 그냥 어디 나갔겠지. 시장이나. 아니야. 뭔가 이상해. 옷장 좀 봐봐.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가방이 없어. 뭐? 정희가 쓰던 가방. 그거 없어. 지은이가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속옷도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준혁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사라졌어. 사라졌다니? 집에 없어. 전화도 안 받고. 준혁은 잠깐 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 보자. 카드? 엄마 카드 내가 관리하잖아. 부가카드로 만들어 놨거든. 앱을 열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 5일 전에 버스표 끊었어. 고속버스. 어디로? 남해안. 그리고 여기 청학도행 배표.
청학도? 그게 어디야? 섬이야. 작은 섬. 준혁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여기네. 완전 끝자락이잖아. 왜 거기 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은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볼게요. 뭐? 엄마 데려올게요. 내일 첫 배 타고. 혼자? 네. 오빠는 회사 있잖아요.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알아요. 내가 갈게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갈까? 아빠는 집에 계세요. 엄마 돌아오면 누군가 있어야죠. 그날 밤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섬에서의 여섯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붓을 잡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나는 하늘이었습니다. 혜원 씨가 아침을 차렸다고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색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림 그리니까 좋아요. 다행이에요. 밥을 먹는데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오나 봐요. 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는 손님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일 아침에 오는 배는 드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려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혜원 씨, 정희 씨 계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붓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파란 물감이 마루에 묻었습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은아,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은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봤습니다. 물감과 붓, 그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림이야. 그림요? 엄마가 왜 갑자기 그림을? 지은이는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5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쉬었어. 쉬었다고요?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랑 오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경찰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짐 싸요. 명령이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싫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은이가 못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싫다고 했어. 이번엔 또렷했습니다. 지은이가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 안 가. 여기 더 있을 거야. 엄마, 정신 차려요.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있고 싶은 곳이야.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있고 싶은 곳이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지은아. 무슨 소리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인생 타령이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칼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68살은 인생을 살 수 없는 나이인가요? 그래, 난 늙었지.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 진짜 이상해졌어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저를 환자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이의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안 아파. 손 놔요. 나 멀쩡해. 제정신이야. 제정신인 사람이 이러겠어요? 지은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손이 튕겨났습니다. 집에 도시락도 안 싸놓고 연락도 없이 사라지고 여기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말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비정상이야. 내가 비정상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착한 엄마, 순한 아내로 살아온 게 비정상이야.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다들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게 비정상이지. 엄마, 너희가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고마워한 적이 없어. 당연하게 생각했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꿈이 있었어, 지은아.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그린 갈매기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어.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 근데 포기했어. 너희 아빠랑 결혼하면서. 지은이는 그림을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요. 포기했죠? 근데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칼이었습니다.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 보고 포기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선택했지. 근데 그게 전부야. 내 인생은 그 선택 하나로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탓하는 거예요?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 탓이 아니야. 나 자신의 탓이지. 용기가 없었던 나를 탓해야지. 지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 씨가 문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저는 이분 딸이에요. 지은이가 혜원 씨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 여기 묵고 있었죠? 네.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혼자 여기 와서. 혜원 씨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봤습니다. 전혀요. 예. 정희 씨는 정상이셨어요. 아주 멀쩡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치유되고 계셨어요. 지은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원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그림들을 봤습니다. 이거 봐요. 정희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림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중요하죠. 혜원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엄마는 주부예요. 주부가 갑자기 왜 그림을? 주부도 사람이에요. 혜원 씨가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자기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지은이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요. 그게 뭔데요?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어요. 늦었지만요. 그걸 방해하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남인데. 남이라서 보이는 게 있어요. 혜원 씨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정희 씨 얼굴 봤어요. 죽은 사람 같았어요.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살아있어요.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지은이는 저를 봤습니다. 정말로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엄마, 지은아, 진짜 안 올 거예요? 응. 왜요? 아직 나를 못 찾았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햇살이 부서진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희생하는 엄마. 근데 정작 박정희는 없었어. 엄마가 박정희잖아요. 이름만 박정희지. 속은 텅 비어 있었어.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었어. 이제 채우고 싶어. 늦었지만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는 잘할 거야. 엄마 없이요? 응.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데요?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가끔 전화할게. 전화요? 응. 충전기 사면. 지은이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습니다. 알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은아, 뭐해요? 미안해.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원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싫다고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이가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점이 되었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평선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붓을 집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떠나가는 배를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딸이 다시 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중요한 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비췄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혜원 씨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밥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켤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오늘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그렸습니다. 내일도 그릴 거예요. 모레도요. 내가 나를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선착장에 불이 켜졌습니다. 배가 하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밤에 오는 배는 없었습니다. 누가 오는 걸까?
배 엔진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선착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밧줄이 던져졌습니다. 선장이 말뚝에 묶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준혁이었습니다. 왔구나. 결국 두 사람은 민박집 방향을 찾았습니다. 헤매다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혜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박정혜 씨 부인인데요. 아내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혜원 씨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손님이요. 알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 준혁도 있었습니다. 둘 다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면도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럼 왜 집을 나온 거야? 쉬고 싶어서요.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쉬는 거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좋아서. 여기가 뭐가 좋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혜원 씨, 괜찮죠? 혜원 씨는 저를 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넷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원 씨가 물을 따라줬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봤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어.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다면서? 네. 갑자기 왜? 하고 싶어서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경찰 신고할 뻔했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싫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나 여기 더 있을 거예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얼굴을요. 당신들은 왜 왔어요?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걱정한 건 뭐예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걱정이지. 정말요? 그럼 뭐가 걱정이겠어?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저도 당연히 엄마 걱정이죠. 정말? 준혁이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너 다음 주에 돈 필요하다고 했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3천만 원. 사업 자금이라고. 네, 그렇긴 한데요. 그거 걱정돼서 온 거 아니야?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걱정돼서. 거짓말. 엄마, 나 없으면 돈 못 받잖아. 그거 걱정된 거지.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정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 네. 남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몰랐어요.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여긴 줄 알았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정희야, 뭐가 불만이야? 말해봐. 불만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지쳤어요. 혜원 씨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고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역할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이 돼요. 그게 엄마가 엄마를 그만둔다고? 왜 안 돼? 엄마는 엄마잖아요. 그 전에 박정희예요. 준혁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엄마 진짜 이상해졌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지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병원 가봐야 한다고. 병원? 응. 정신과 말이야. 가슴에 얼음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나 안 아파요.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픈 줄 몰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배 타고 육지 가자. 거기서 병원 갈 거야. 싫어요. 선택권 없어. 무슨 권리로 그래요? 나 당신 남편이야. 그 말에 뭔가 터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요. 남편? 왜 웃어? 우습잖아요. 뭐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요. 남편의 턱이 굳었습니다. 너를 위한 거야. 거짓말. 당신을 위한 거지. 뭐, 불편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주고, 집에 없으니까. 정희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필요했을 뿐이죠. 편한 아내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나섰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넌 어때, 준혁아? 저요? 너도 나를 사랑해? 당연하죠. 거짓말. 엄마, 너도 필요한 거야. 돈 줄 엄마가.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나도 실망했어. 뭐가요? 너희한테.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날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 우리가 언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 침묵이었습니다. 모르지. 관심 없으니까.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세요. 나는 안 가요. 정희야. 혼자 가요.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문 열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문 열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을까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주무시죠. 방 하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첫 배는 내일 아침 7시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짰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오늘 그린 바다 그림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야.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흔들어 봤습니다. 동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상관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그때 생각하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없이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남편과 준혁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설득하려 할지.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했겠죠.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안 가. 절대 안 가.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준혁, 그리고 혜원 씨였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신 차렸어? 저는 대답 대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마지막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 계란말이.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준혁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원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정희야. 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하자. 그러세요. 당신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야. 알아요. 그 나이에 혼자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림 그릴 거예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그림요? 그거 팔아서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팔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돈 생각 안 해본 거야? 여기 묵는 것도 돈이야. 밥 먹는 것도 돈이고. 걱정 마세요. 제 돈 있어요. 얼마나?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부부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린 부부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정희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준혁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39년 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럼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한 번도. 준혁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래.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무관심했어. 밖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 뭐요?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나와요? 모르잖아. 그건 너는 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엄마가 말씀 안 하셨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족했어. 인정할게. 근데 그렇다고 집을 나올 이유가 돼? 당연하죠. 정희야. 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남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 나이에? 그 웃음이 비수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일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말이 돼? 왜 안 돼요? 늙었잖아. 늙었으면 꿈꾸면 안 돼요? 꿈이고 뭐고 현실을 봐. 현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현실이요? 제 현실은 당신이랑 50년을 살았는데 행복한 날이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10년 전에 바람 피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정희야,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향수 냄새 맡았어요. 집에서 쓰는 향수가 아닌 냄새였죠. 그건 변명 안 해도 돼요. 증거도 있었어요. 휴대폰 문자, 카드 사용 내역. 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왜 참았어요? 너희 때문이지. 저희요? 응. 아빠 없이 너희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엄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보 같더라.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10년을 참은 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마당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남편과 준혁이 나왔습니다. 혜원 씨도 현관에 섰습니다. 정희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여기서 할래요. 사람들이 보잖아. 상관없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할 게 있어요. 뭔데? 평생 참았던 말이요.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필요했을 뿐이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준혁, 너도 마찬가지야.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한테 전화하는 건 돈 필요할 때뿐이었어. 생일도 안 챙겼잖아. 엄마도 제 생일 안 챙기셨잖아요. 물어봤어? 내 생일이 언제냐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지. 관심 없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손주 봐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엄마가 아니라 ATM기로 봤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있어. 지은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 그건 농담이었을 거예요. 농담에 진심이 담기는 법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난 너희한테 엄마였어. 하지만 너희는 나한테 자식이 아니었어. 엄마, 그냥 짐이었어. 무거운 짐.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난 70년을 진정하고 살았어요. 화낼 일이 있어도 참고, 슬플 일이 있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래.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여기가 터질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펄럭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엄마이기 전에 박정희라는 한 사람이에요. 알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잖아요. 남편과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난 꿈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했어요. 결혼하면서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 맞아요. 내 선택이죠.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알아요? 내가 그림을 좋아했다는 걸, 미대를 다녔다는 걸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그건 몰랐죠. 관심 없었으니까. 정희야, 난 50년 동안 내 꿈을 죽이고 살았어요. 당신들을 위해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니까, 아내니까.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었어요. 알아. 그럼. 근데 나도 힘들었어. 너희보다 더. 혜원 씨가 현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나를 놔줘요. 뭐? 자유롭게 살게 해줘요. 정희야, 너희는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필요할 때만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찾지 마세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네. 정말 집에 안 올 거야? 아직은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완전히 찾을 때까지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린 어떡해요? 너희끼리 살아요. 엄마 없이요? 응.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았잖아. 그래도 괜찮아. 가끔 전화할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준혁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됐어, 준혁아. 어머니 마음 정하신 것 같다.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했어, 정희야. 진심이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요. 그 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은 할 거지? 네. 그럼 됐어. 준혁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어쩌겠니?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고. 준혁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몰라. 뭐요?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착장에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가자, 준혁아. 네.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방감과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혜원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배 떠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혼자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섬에는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잎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맨발로요.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늘도 걸었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면서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물러가는 파도를 봤습니다. 모래가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제 발자국도 지워졌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시 걷으면 되니까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원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산책 잘 다녀왔어요? 네. 오늘 학생들 온다면서요? 네, 2시에요. 학생들.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는 물감과 붓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 하늘, 갈매기, 동백꽃.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50년 만에 잡은 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질 때까지요. 손이 기억했습니다. 색을 섞는 법, 붓을 쥐는 법, 농담을 조절하는 법.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원 씨가 제 그림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거 팔아요. 팔아요? 네. 관광객들한테요. 섬 풍경 그림 좋아할 거예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혜원 씨가 민박집 현관에 그림 몇 점을 걸어뒀습니다. 일주일 후 첫 그림이 팔렸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여행 왔다가 바다 그림을 샀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어요? 여기 묵고 계신 분이요. 프로세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 그리신대요. 그래요? 정말 멋진데요. 돈을 받았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제 그림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울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팔렸습니다. 한 달에 서너 점씩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민박비와 식비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그림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섬 주민 3분이 배우러 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혜원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배운 걸 나눠주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예요. 오늘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팔레트를 닫고 물통에 물을 갈고 종이를 펼쳐놨습니다. 2시가 되자 학생들이 왔습니다. 김순자 씨 63세, 어부의 아내였습니다. 박영숙 씨 67세,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이정혜 씨 71세,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3분 모두 평생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동백꽃 그려볼까요? 어머, 좋아요. 마당에 핀 동백꽃을 꺾어왔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자, 천천히 관찰해 보세요. 꽃잎이 몇 겹인지, 어떤 색인지요. 3분이 꽃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주황빛도 섞여 있어요. 붓을 들었습니다. 시범을 보였습니다. 빨강과 주황을 섞어서 꽃잎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색을 섞으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색으로 그리면 돼요. 3분이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틀릴 수 없어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영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는 게 뭘까요? 예쁘게요? 예쁜 건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낀 걸 그리는 거예요. 정혜 씨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네. 전 이 나이에 그림을 배울 줄 몰랐어요. 저도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 50년 만에 다시 붓 잡았어요. 3분이 저를 봤습니다. 50년이요? 네.
결혼하면서 포기했거든요. 그럼 왜 다시 시작하셨어요? 왜였을까요? 나를 찾고 싶어서요. 세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렸습니다. 세 분 모두 동백꽃을 완성했습니다. 모두 달랐습니다.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세 분이 돌아갔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붓을 씻었습니다. 물통 속에서 물감이 퍼졌습니다. 빨강, 주황, 초록이 섞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원 씨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수업 잘 됐어요? 네. 학생들이 재밌어 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혜원 씨, 응? 감사해요. 뭐가요? 다요.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고. 혜원 씨가 웃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혜 씨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혜원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밥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샀습니다. 새 번호로요. 가족들에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지은이에게서, 준혁에게서요. 언제 올 거야? 집은 괜찮아? 돈은 있어? 대답했습니다. 짧게요. 아직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전화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갈게요. 여기? 네. 그림 배우러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짜? 네.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와. 토요일에 갈게요.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림 배우러요.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뭔가를 배우겠다고 한 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새 종이를 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추는 바다였습니다. 고요했지만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붓이 움직였습니다. 자유롭게요. 1시간쯤 그렸을까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그릴 수 있게 되었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림을요.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다른 그림들 옆에요. 벽이 가득 찼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봤습니다. 서툴렀던 처음 그림부터 점점 나아진 그림들, 그리고 오늘의 그림까지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니, 회복의 기록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정희야.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만났네. 웃음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었고,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변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지은이가 올 거예요.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68살에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이었습니다. 박정희 68세.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여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여자.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여자.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끝없이요.